자, 이번 강은 고려 왕들 업적에서 성종 업적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지난 강에서 이야기했던 광종의 업적과 태조 왕건의 업적을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종 업적. 자, 칠판을 보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종이 나오기 전에 우리 왕들의 업적을 잠깐 보면은, 왕들을 보면은, 자, 고려 왕조를 개창했던 태조 왕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왕건이 등장하고 나서 다음 때 왕으로 나온 게 해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정종이 나오게 되겠고요. 광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광종의 업적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꽤나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라 그랬고, 태조는 참고적으로 볼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에서 제일로 마지막에 했던 게, 자, 경종이 등장했지만 경종은 반동정치가 등장했고 전식과라 그랬어요. 처음에 만들었던 전식과라고 해서 시정전식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 별 의미가 없었고 다음 때 왕으로 나오는 게 성종입니다. 성종도 무지하게 꽤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성종이 중요성을 두는 것은 성종의 업적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성종 업적을 만드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던 게 누구였다? 신라 육두품계의 유학자였어요. 이게 최승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 업적에 최승로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 최승로가 건의했던 게 시무 28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무 28조는 현재 22개 조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22개 조문이 고려사나 고려사 절에 전하는데,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은 성종이란 분이 5품 이상의 관리들한테 시무책을 낼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5품 이상직에 있었던 최승로, 이분이 건의안을 올리는 거예요. 이 건의안이 국가제도에 채택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교재상으로 최승로 혼자만 올린 것은 아닙니다. 5품 이상 여러 사람이 올렸겠지만 교재에서 언급을 하는 것은 최승로나 나오게 되겠지만 김심원이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봉사 2조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김심원이라는 사람은 우리 교재상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최승로 심의 18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최승로 심의 18조는 크게 두 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왕의 정적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왕의 정적평이라는 것은 성종 이전 몇 왕이 등장합니까? 5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5사람의 정치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평가에서 가장 비판 대상이 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고려 광종입니다. 그래서 이 최승로 업적을 가지고, 최승로 정적평을 가지고서 광종 문제를 내는 경우도 꽤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쳐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무엇을 건의했느냐? 개혁안 28개를 건의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이 개혁안 28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승로가 추구했던 정치 형태는 어떤 정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유교 정치에 입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앙 집권적이고 귀족 국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 세 가지가 최승로가 추구했던 정치 형태예요. 그러면 최승로 건의안에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말들이 결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간간히 문제를 내는데, 그러면 유교 정치에 입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시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최승로와 관계되면서 최승로는 유교를 무슨 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치의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무슨 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수신의 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최승로는 유교는 정치지만 불교는 수신이다. 근데 수신이 몸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더 중시했다? 유교를 더 중시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유교를 중시하게 해서 최승로는 어떤 정치 형태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 언급하는 거로 유교 정치를 하게 해서 최고 교육기관 뭐를 설치한다? 국자감을 설치하는 것은 중앙에 있는 거예요. 지방에다가 뭐를 두게 되냐면 향교를 두게 되는 정치가 나중에 마련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방에 또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하면서 호조고 자재를 공부시키는 것도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과거 제도는 정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비할 거 아니에요. 왜? 과거 제도는 유교의 능력 있는 사람을 관리로 선발하는 거니까. 유교 정치가 등장하는데 커다란 기여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과거제도 정비한다. 그러면 불교는 유교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좀 억제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억제는 하지만 유불이 공존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억제 위주로 보는 과정에 연등회라든가 팔관회가 어떤 형태까지 나오냐면 일시적으로 폐지됩니다. 타조 왕건이 장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폐지되는 결과가 등장하고 있었다. 왕실의 불법 숭상을 금지합니다. 왕실의 불법 숭상을 금지하는 내용도 등장하는 불교 억압적인 면도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나오겠고 사원의 수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한하란 이야기죠. 이러한 것이 불교를 억제하는 면이 강하게 등장하고 있었다. 중앙집권적 국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앙집권이라는 것은 중앙으로 뭐를 집중한다? 권력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를 파견하냐면 지방관 파견을 건의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려성종 때는 지방을 12개목의 목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지방관 파견이 등장한 게 언제 때? 고려성종 때. 그러면 성종 이전에는 지방관 파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오겠고 귀족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귀족국가와 관계되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개국공신 후손을 등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국공신 후손의 등용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음서제도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려성종 때 음서제도가 나오는데 음서제도는 2품 이상의 관리자재, 죄송합니다. 5품 이상의 관리자재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등용한 거고 2품은 조선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려시대는 음서하고 과거를 이야기할 때 음서로 관직에 올라간 사람이 더 출세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서제도가 나오겠고 시위군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합니다. 시위군은 언제쯤 나오냐면 고려 광종의 왕권 보필군대예요. 그런데 이 시위군을 좀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나오겠고 귀족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간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대간제도는 서경제도, 간쟁제도, 봉박제도인데 그냥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서경제도예요. 이 서경제도가 대간제도가 큰 거고 서경이 적은 건데 대간제도가 최승로 건의로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게 최승로가 추구했던 28조를 어느 정도 집약한 10개 무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10개 무렵 정도는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최승로 건의안과 관련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시험 문제도 나온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어디 쪽으로 시험 문제도 나온다 그랬냐? 정적평을 가지고 누구를 비판한 내용이 나온다? 광종을 비판 내용이 나오면서 광종 문제를 푼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글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사료에 갑니다. 최승로 광종 평가라 하면서 네모 1번과 네모 2번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네모 1번을
보도록 합시다. 그대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앞서 가신 다섯 임금의 정치와 교화가 잘 되었거나 잘못된 것을 기록하여 조목별로 아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왕들의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겠던 정적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국왕이 즉위한 해부터는 8년간 정치와 교화가 깨끗하고 공평하였고 형벌과 표창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쌍기를 등용하여, 여기 체크, 쌍기를 등용, 누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국왕이죠. 그러면 쌍기가 나오면 어느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광종이에요. 그래서 위에 이 국왕을 밑줄 꺼놓고 이 국왕에 관한 설명, 그러면 광종,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쌍기를 등용하여 과거를 시행한 후부터는 문사를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이 지나치게 후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재주 없는 자가 부당하게 등용되고 차례도 없이 벼슬을 뛰어올라 1년이 못 되어도 문득 재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광종 때 과거 제도에 대한 어느 정도 비판인 것 같네요. 네모 2번 처음부터 읽습니다. 이때 일어서는 노비를 조사하여 그 시비를 분별하자. 공신의 무리들이 모두 원망하였으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으며 대모강우도 간절히 간했으나 듣지 않았다. 그러면 노비를 조사해서 시비를 분별하다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고려 광종 때 노비 앙금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가로서 한번 본내용으로 갑니다. 인자 성종의 정치 형태예요. 그러면 최승루 건의를 받으면서 성종의 정치가 어떻게 넘어갔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유교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최승로는 유교를 무슨 도? 정치의 도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 되겠고, 정치 기억에 갑니다. 당의제도를 수용했고 송우제도를 수용했고 고려 자발적 기구라고 그랬죠. 이거 참고라고 어디서 시험 문제를 본다? 중앙정치의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당의제도를 모방한 게 이성육부라든가 의사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이 설명할 거 관청들의 업무. 송우제도를 모방했던 게 중추원이나 삼사, 고려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게 도병마사, 식목도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동그라미 뒤엔 지방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었고, 개경의 수도가 되는데 서경에다가 뭘 둔다? 분사를 둔다. 서경에 분사를 둔다. 왜 그런 형태가 나오냐면, 잠깐 앞으로 가겠습니다. 고려를 건립했던 사람이 태조 왕건이라 그랬어요. 태조 왕건들은 후대 왕이 지켜야 될 도리로 무엇을 둔다? 후뇨10조를 내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후뇨10조에서 고려의 왕들은 100일 동안 서경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개경에 있는 게 아니라 서경에 있다 보니까 정치하기는 난맥상이 등장해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개경에 있는 관청을 서경에도 별도로 나누어서 둔다. 그게 분사제도예요. 이렇게 등장하겠고, 경제편에 가서 호족들이 소유했던 무기를 몰수해서 농기구를 만든다든가, 왕이 직접 토지를 경작하는 적전이 나온다든가, 풍흉에 따라서 세금을 감면하는 면제법이 나온다든가, 우리나라 최초, 고려 최초 철제 앞에 건원 중보를 만들어내고, 사회편에서 의창이 만들어낸다. 잠깐 앞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 고려 태조 왕건이 봄에 빌려주고 가리 갚는 제도로서 흑창이 있었잖아요. 이 흑창을 성종은 뭐로 바꿨다? 의창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똑같은 개념입니다. 상평창, 개경과 서경과 12목에 두었던 물가 조절기구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노비 환천법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고려 광종 때 노비를 풀어주는 제도가 뭐가 있어요? 노비 앙금법이 있죠. 근데 혹시나 노비 앙금법에, 제가 노비입니다. 근데 내 주인이 나는 원래 농민이었는데 부당하게 노비가 됐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원래부터 노비였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주인을 모함을 해서 내가 농민으로 나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온 게 고려 광종이에요.
근데 성종 때 이러한 상황을 보다 보니까 노비가 누구를 능멸했다? 주인을 능멸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는 다시 원래 상태 노비로 돌리겠다. 이게 노비 완천법이에요. 문화적으로 국자감을 설치한다든가 지방의 경학박, 의학박사를 파견해서 호조고 자제들을 공부시킨다든가 과거제도 정비하고 비서성과 수소원, 도서관을 둔다든가 문신월갑법, 문신들의 자질을 양상하게 해서 중앙의 문신들은 매달 숙제를 내는 거고 지방의 문신들은 1년에 한 번씩 숙제를 내는 겁니다. 관리의 자질을 양상한다. 잠깐 이걸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냅니다. 이유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개념으로 문신월갑법이 등장했다. 자질 양상이다. 영토 확장 관계되면서 강동 6주 거란족의 1차 침략 때 서희의 노력으로 우리가 영토를 확대하는 강동 6주 정책이 등장. 강동 6주를 처음으로 확보하면서 고려가 압록강에 처음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중앙정치로 뒤로 갑니다. 자, 01번에 가면 이제 고려 중앙정치예요. 이 중앙정치인데 잠깐 조금 전에 성종 때 당나라 제도 모방, 송나라 제도 모방, 고려 자발적인 게 있죠. 이것이 거의 중심이고 이 단원 중앙정치에서 시험 문제 내는 방법은 관청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관청의 업무가 뭔가 이것을 가장 크게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비가 나오는데 고려 초기 때는 신라나 태무 관제를 모방하다가 나중에 당나라 제도도 수용하면서 써서 정비하는데 이 정비가 성종 때부터 마련되기 시작해서 완성된 게 언제다? 문종 때 완성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고려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이 고려왕이 여기에 등장하고 옆으로 갑니다. 고려는 당나라제를 모방했던 게 삼성육부지만 이성육부로 바꿨어요. 여기 잠깐. 당나라 삼성육부제가 고려는 이성육부가 나오는데 삼성육부를 모방한 나라는 우리나라 한국사 책임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발해란 나라가 있어요. 발해도 삼성육부를 모방해 삼성육부예요. 근데 자주성이 있다 그랬어요. 명칭과 운영면에서 자주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고려도 자주성이 있어요. 삼성육부제를 뭐로 바꿨다? 이성육부제로 바꿨다. 이래서 자주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성이라는 게 중서문화성이 등장하고 상서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중서문화성은 국가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근데 이 중서문화성의 가장 우두머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문하시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수상입니다. 수상이니까 왕담의 2인자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면 중서문화성에는 관리의 높낮이를 크게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중서문화성에는 재신이 있고 낭사가 있습니다. 근데 중서문화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제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제부라고도 이 중서문화성의 제시는 몇 품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품 이상 관리예요. 그러면 낭사는 몇 품 이하다? 2품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서성 여기서 결정한 내용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 집행하기 위해서 요 밑에 육부를 줘요. 근데 육부의 순서가 이, 병, 호, 형, 애, 공, 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바꾼 것도 자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를 바꾼 것도 그러면 이성육부제가 자주성. 자, 삼성육부를 이성육부로 바꿨다. 육부의 순서를 바꿨다.
이러한 것이 자주성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3, 4가 등장합니다. 3, 4, 여기서 혼동하지 말 것 하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도 3, 4가 있고요. 조선에도 3, 4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3, 4는 화폐나 곡식, 출납회계를 담당하는 재정관청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어떤 관청이냐? 그러면 조선이란 이야기입니다. 조선은 3, 4는 세계관청이에요. 사헌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사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홍문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언론 문필기구예요. 언론이라든가 문필기구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다시 구분합시다. 고려는 무슨 관청? 화폐나 곡식, 출납회계관청. 조선은 이 세 개 관청이 묶어진 거로 언론 문필기구인데 시험 문제 고려 3, 4를 이야기하면서 사헌부, 사관원, 홍관호 돼 있다.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이거 혼동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3, 4와 중추원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3, 4와 중추원은 어느 나라 제도를 수용해서 만든 거다? 송나라라 그랬죠. 이성육부는 어느 나라를 수용한 거다? 당나라를 수용한 거라 그랬죠. 의사대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자, 중추원은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추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왕명출납과 군사 기밀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추원도 잠깐 중서문화성에서 2급 이상과 2급 이하로 나눴듯이 중추원도 2급 이상과 2급 이하로 나눠요. 2급 이상을 우리가 추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급 이하를 승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품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추밀은 무엇을 하느냐? 군사 기밀을 담당합니다. 승선은 왕명출납을 담당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일이 또 구분되고 있었다.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어사대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거 어느 나라 제도를 모방했다? 당나라 제도 모방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관청이었다. 비리 감찰 관청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고려 자발적 관청 2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기 2개가 뭐 어떤 거에 나오냐면 하나는 도병마사예요. 하나는 식목도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나라 거 모방한 거라 그랬어요? 모방한 게 아니라 그랬죠. 고려 자발적 기구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고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고려 자발적 기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회의를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여기 봅니다. 중서문화성의 제신이 있죠. 몇 품 이상입니까? 2품 이상이 되는 거예요. 중추원에 뭐가 있습니까? 추밀이 있죠. 이것도 몇 품 이상입니까? 2품 이상이에요. 이 두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 관청은 몇 품 이상이 참여하는 관청이다. 2품 이상이 참여하니까 우리나라 최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도병마사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병마사는 무슨 일 아니냐? 변경의 군사사무를 담당합니다. 변방에 군사사무를 담당했던 게 초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면서 처음에는 몇 명으로 구성됐느냐? 12명밖에 안 돼요. 원래 여기에 5명, 여기에 7명이에요. 그래서 12명으로 구성됐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무신집권을 거치면서 여기들이 권력이 좀 더 커져요. 그리고 원나라 간섭계 들어가면서 이 도병마사 이름이 변화를 합니다. 뭐로 바뀌게 되냐면
도평의사사로 바뀌어요. 의사사로 바뀌면서 숫자가 원래 몇 명이었던 것이 12명이었던 것이 숫자가 몇 명으로 늘어나냐? 70에서 80명까지 늘어나요. 3, 4, 5 고위관리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거의 모든 고급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청은 어떤 일을 담당하느냐? 국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처음에는 무슨 일만 담당하다가 변방의 군사만 담당하다가 최고 관공서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와 똑같이 처음에는 병경사무를 담당하다가 나중에 국가 최고 권력기구가 됐던 게 조선시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변사가 그것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비변사도 처음에는 변방을 수비하는 관청이라 그랬어요. 일본과 여진 침략에 대비하지만 임진환을 거치면 서서히 권한이 늘어가다가 세도 정책에는 정무의 최고기까지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업무변청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도평의사사가 언제 폐위된다? 타종 때. 조선 타종 때, 쉽게 말해 조선 초기 때 폐위된다. 정확히 말하면 타종이 아니라 정종 때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타종이라고도 관계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두 번째, 여기 식목도감이네요. 식목도감도 2품 이상이 참여하는데, 고려는 잠깐 1품부터 시작을 해서 9품까지 있습니다. 근데 1품과 2품의 공무원은 누구만 가능하냐면 문만 가능해요. 문만 가능. 그러면 여기 다시 봅니다. 도병마사가 2품 이상으로 무슨 일을 담당한다? 병경의 군사. 그러니까 군사 일을 문관이 담당하니까 문이 높다, 무가 높다? 문이 더 높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해요. 식목도가 많은 일, 법령의 제정과 시행 규칙을 담당하고 있다. 이게 식목도감이에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그 외적으로 나오는 관청을 한두 개를 더 봅니다. 동그라미 9번에 한리문이라고 나와 있죠. 자, 한리문은 외교문서라든가 왕명과 교서를 작성하는 관청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춘추관. 자, 역사편찬 관청이에요. 근데 조선에서도 춘추관이 있었고 역사편찬은 여기서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대간제도가 등장합니다. 자, 대간제도는 꽤 신경을 써둬야 돼요. 자, 대간제도는, 자, 이쪽으로 잠깐 돌아갑시다. 앞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성종 때 국가틀을 만드는데 누구의 영향이 컸다? 최승로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랬어요. 이때 최승로가 귀족 국가를 추구하는 과정에 대간제도 실시를 건의한다 그랬고, 그래서 대간제도가 성종 때 마련된다 그랬습니다. 그 대간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대간제도는 어떤 사람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간제도는 어디냐? 여기 의사대와 여기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대간제도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대간제도는 서경과 간쟁과 봉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서경, 간쟁, 봉박이라고 하는데, 서경은 관리 임명에 대해서 동의권의 신하와 동의를 받는다. 간쟁은 올바른 정치하라고 왕한테 간언한다. 봉박은 왕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수행하지 않고 왕한테 되돌려버린다. 그러면 왕명도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대간제도는 왕권을 견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 정치 운영의 견제와 균형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을 꼭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정치 운영의 견제와 균형, 이 말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대간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 관청들에 관한 내용의 사료적인 면을 잠깐 보기 위해서 날개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개 쪽에 중추원을 타이틀날은
사료가 있을 거예요.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점만 보도록 합니다. 왕에게 올리는 문서를 접수하며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 왕을 보위하는 일, 군사관계의 중요한 일을 여러 정사를 맡아보았다. 자, 이렇게. 그러면 잠깐. 중추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명출납과 군사기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왕명출납했고 군사일도 담당했어요. 그래서 중추원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자, 대간이라는 내용의 사료편이 등장합니다. 날개 쪽에 네모 1번과 네모 2번으로 나와 있는 대간이 나오는데 네모 1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현의 공은 있고 조상의 내력에 흠이 있는 자가 관직에 많이 임명되어 이 관리가 고신에 서명하지 않았다. 왕이 여러 번 서명하기를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잠깐 관리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조상의 문제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서명하지 않았죠. 그러면 대간제도는 세 개라 그랬습니다. 서경, 간쟁, 봉박인데 이 네모 1번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서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보고 네모 2번 갑시다. 국상중, 궁궐에 음주가무를 한 상서성 관리 비리를 적발하여 국왕께 탄핵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왕의 궁궐수리 명령권에 대하여서 논방문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러니까 왕한테 올바른 정치하라고 간언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간쟁이다. 그래서 대간은 어느 관청했다? 중서문화성의 낭사나 의사대가 있다. 그러면 뒤로 가면 잠깐 하나만 더 합시다. 이 대간제도는 고려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도 있어요. 조선에서는 이 낭사가 뭐로 바뀌느냐? 사간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의사대가 뭐로 바뀌냐면 사헌부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사헌부와 사간원이 조선시대는 대간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앙정치에서 꼭 머릿속에 넣을 것이 넣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않겠는데 관청과 하는 일, 이거를 잘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단원의 문제거리가 될 거다. 그러면 앞으로 가서 지방정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지방제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려 지방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재상으로는 02번 지방행정 조직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지방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방제도. 자, 조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고려시대 지방관을 처음 파견한 게 언제였다? 성종입니다. 그러면 성종을 여기다 놔두고 성종 이전에는 지방관 파견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방은 누가 통제했다? 고려 태조 때 보시기 바랍니다. 호족들한테 무엇을 주고? 호장이나 부호장을 주고 자치권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족들이 호장이나 부호장의 관직을 가지고 그직을 통치하고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태조 왕건은 뭘 만들었다?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 기인제도가 등장한다 그랬고 사심관 제도가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견제권을 중시한다 그랬지만 교과서 시험 문제를 좀 벗어나면 우대권도 있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겠고 성종 때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가 되느냐? 향리로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나서 현종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현종 때로 넘어가면서 고려 지방제도였던 오도 양계제도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경기제도 만들어지고 삼경제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만 이렇게 나오겠고,
그 밑에 가니까 어느 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종이 등장하고 있죠. 이때 간무를 파견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오도 양계를 설명하는 게 가장 중심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 지방들 시험 문제 나올 때 향리권을 가장 중심을 하시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지방제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향리에 더 비중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지방제도를 설명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고려시대 우리가 지방제도를 이야기할 때 크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도 양계라 그랬죠. 자, 오도는 남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어느 목적이 강하다? 행정 목적이 강해요. 그리고 오도의 최고 우두머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안찰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잠깐 시험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도 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선도 도가 있어요. 근데 조선의 도의 우두머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관찰사라 그래요. 그래서 가끔가다 고려를 이야기할 때는 안찰사를 써야 되는데 관찰사를 쓰는 문제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도, 안찰사, 그 다음에 지방, 북쪽에 있는 게 양계가 있어요. 양계는 북쪽에 있는 거로 군사적 목적이 강하게 되겠고 여기에 우두머리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병마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마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오도에 우두머리 안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도에는 상설행정 관서가 없는 일반 행정단이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상설행정 기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 혼동하지 않기로 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무슨 말이냐. 자, 현재 도에 가면 뭐가 있냐면 도청이 있어요. 도청은 도지사가 관할하는 거고 도지사 관공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도청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찰사는 어디 있다? 원래는 중앙에 있다가 필요할 때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지 도청이 없다.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찰사는 임기가 6개월의 임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을 순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 밑에 자 주가 있습니다. 군이 있어요. 현이 있어요. 근데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파견된 것을 주군이나 주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견이 안 된 것을 속군이라든가 속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적으로는 속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속이 더 많다는 이야기는 중앙의 지방지배력이 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려는 중앙집권보다 향촌 자치가 좀 더 강했다. 이 말도 등장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자,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호족 세력의 강약이에요. 호족의 강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이 있겠고 현 밑에 뭐가 있느냐? 촌이 있습니다. 일반민들이 사는 촌이 등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향, 부고, 소가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방관이 파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여기를 통솔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한다? 향리예요.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고려시대는 이 향리 잘 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향리는 자 앞으로 잠깐 합니다. 누구의 후예들이다? 호족의 후예들로서 지방관이 파견이니까 뭐가 된 겁니까? 향리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우리가 뒤로 다시 갑니다. 그러다 이 향리는 나중에 무신집권으로 넘어가면서 뭐로 바뀌냐면 신진 사대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향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향리는 향촌에 거주하면서 농민들로부터 자 조세, 공납, 역을 받아요. 이 조세, 공납, 역을 받는 것을 향역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문이 할까? 봉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고려나 조선은 봉급을 뭐로 준다? 토지로 준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토지를 뭐를 받는다? 외역전이라는 토지를 받고, 이분은 과거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거는 문과 과거예요. 문과.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를 봐서 귀족으로 출세할 가능성은 있죠.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출세할 수는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이 사람은 군대도 나중에 군사제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품군은 군대를 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겠고,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향소부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향부곡은 언제 때 나왔던 제도입니까? 향부곡. 우리가 통일신라 때 향부곡이 등장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통일신라 때 향부곡이 등장할 때, 이것은 향부곡은 자, 반역자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전쟁포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소가 나오면 어느 시대에 나온다? 고려시대에 처음 나오고, 조선은 더 이상 향부곡소가 안 나온다 그래요. 왜? 초기 때 소멸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향부곡소에 관한 내용은, 자, 일반 농민하고 의무는 있는데 농민보다 무겁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디서 이야기를 하냐? 다시 고려시대 가면 우리가 무슨 제도가 나옵니까? 신분제도가 나오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요. 거기서 다시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까? 거기서 넘기고, 자, 이러면서 등장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양계 지역에는 뭐가 살고 있었다? 뭐가 우두머리다? 병마사. 병경제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이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와 진이 있으면서 방어사가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에는 방어사, 진에는 진장인데 방어사 이렇게 나오겠고, 삼경, 개경, 서경, 동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부 팔목이라 그랬죠. 도부는 군사적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팔목은 행정적 목적으로 설치된 관청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뒤에 삼경이라고 나오는데 개경, 서경, 동경이었던 것이 나중에 뭐로 바뀐다? 개경, 서경, 남경으로 바뀐다. 이렇게 나왔는데, 잠깐 여기서 서경에는 분사를 둔다 그랬습니까? 안 둔다 그랬습니까? 서경에는 분사를 틀림없이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남경에는 분사제도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여기 분사, 여기는 두고 여기는 안 둔다. 이것도 7급에서 기출문제화했던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까지 했던 게 고려시대 지방제도,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자, 이번 강의에서 정리만 잠깐 하도록 합니다. 자, 성종 때 누구 업적? 최승로의 건양 관계되는 거 머릿속에 넣는다. 그 다음에 중앙정치에서는 뭐를 넣는다? 관청과 업무가 뭐였느냐.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지방제도는 뭐를 중심으로 한다? 향리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향부곡소는 어느 정도 봐야 되는데 신분제도에서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